자, 우리 오늘 교과서 300 몇 페이지지? 304페이지. 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진도는 끝납니다. 목요일 날 등반이 저기 융합 수업 때 한번 빠지고 그래가지고 진도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할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봤고, 이번 시간은 핵발전하고 풍력발전부터 해서 그 뒤에까지 쭉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발전. 핵발전에 대한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핵발전은 핵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인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핵발전은 핵반응을 이용하는데, 핵반응. 핵반응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 핵융합이랑 핵분열. 그 중에서 핵발전은 어떤 거 이용하는 거야?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내부에서는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에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게 되면 이 우라늄이 크립톤과 바륨이라고 하는 더 작은 원자로 쪼개져요. 그래서 핵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얘네가 쪼개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자가 3개가 튀어나와요, 여기서. 그럼 이 중성자 3개가 각각 우라늄과 또 충돌하게 되면은 또 핵분열이 일어나고, 또 얘네들이 또 각각 중성자 3개 나와서 또 핵분열을 일으키고. 자, 처음에는 1개만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3개 반응하고, 그 다음에 9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몇 개? 27개 반응하겠지? 그럼 이게 반응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겠죠?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얘는 핵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절을 해가면서, 핵반응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일으키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중성자를 3개 중에 2개를 흡수를 시켜요. 어떻게 흡수시키냐면, 제어봉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중성자를 흡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에 충돌해서 중성자 3개 튀어나오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흡수해가지고 하나만 반응하도록, 그래서 반응 속도를 천천히 늦추도록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발전소 돌리는 게 핵발전이에요. 만약에 제어봉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 핵폭탄이 되는 거야, 그 자체가. 뭘? 우리나라? 우리 핵발전 있잖아, 우리나라. 자,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 풍력발전의 의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 방식이 굉장히 많죠. 내가 얘기해 준 게, 그치?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외우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약간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만 하면은, 나중에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표현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풍력 발전. 발전이야, 일단은. 발전은 뭐라 그랬어? 전기를 만드는 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자, 발전기의 역할은 뭐라 그랬지? 발전기의 역할. 그렇지, 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니까 회전하는 그 운동에너지 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야. 결국에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지. 발전기를 돌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돌리느냐? 풍력, 바람의 힘으로. 이해되죠? 그럼 수력 발전은? 물의 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갈 때 얘가 발전기 돌리도록, 물레방아처럼 발전기 돌리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는데, 남학생은 우라늄이 분열될 때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장기간에 걸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큰 피해를 준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일까? 방사능에 대한 얘기겠죠. 지금도 체르노빌 거기 사고가 난 그 지역은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방사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학생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마을 가까이에 발전기가 있으면 소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혹시 이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 풍력 발전기 근처에 가본 사람. 어떤 소리나 이거? 그냥 우웅 이 소리가 24시간 들려 그냥. 쌤 한 10분 정도 그 근처에 가봤거든? 노료지 걸릴 것 같아 막. 그래서 소음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걸 참고해가지고 핵발전과 풍력발전의 장점과 단점, 개선 방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뭐 내가 쓸 시간 따로 안 줄 거니까 그냥 쭉 보고 저기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서 정리하세요 나중에. 자, 먼저 핵발전의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적게 들어요. 어느 정도로 적게 드냐면 우라늄 1g을 반응을 시키는 게 석탄 3,000톤하고 비슷합니다. 엄청 싸지, 그치?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단점으로는 장소에 제한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지어야 되지? 그렇지, 물이 많은 곳, 바다 쪽에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 폐기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땅을 깊게 파가지고 그 땅을 뭐라 그러지? 동굴을 만들어, 동굴. 콘크리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로 동굴 벽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핵 폐기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콘크리트로 덮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 핵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그 정보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계속 전달이 돼야 되지.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전달이 안 됐어. 그럼 후손은 저기에 핵 폐기물이 있다는 걸 모르겠죠. 모르는 상태로 거길 개발하다가 건들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안정성에 주의가 필요하며 방사능에 의한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 폐기물을 뭐 우주선에 씌워가지고 우주 밖으로 방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것도. 우주선 한번 띄우는 것도. 어제 감독이 얘기했던만 쓰레기 처리하는 데 우주선을 태양으로 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거.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의 장점으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한번 설치만 해두면은 바람만 불면 계속해서 전기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고 그 다음에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 자, 풍력 발전기는 생긴 거는 선풍기랑 똑같아. 쌤 예전에 그랬지.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구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선풍기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뭐 구조가 복잡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있다. 보통은 산꼭대기에 건설하죠 이거.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을 하고 바람 세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바람이 사시사철 맨날 세게 불면 좋은데 어떤 날은 바람이 없어. 그러면 그날은 전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 자, 개선 방안으로는 주거지로부터 먼 곳에 설치를 하고 1년 내내 바람이 일정하게 많이 부는 그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닷가라든가 산꼭대기에 많이 설치를 하죠. 지금 저 앞에 쓰면 바람 불어요. 아니, 쟤는 선풍기, 처음 생겼지 선풍기는 아니지. 자, 핵발전과 풍력발전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얘네들은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제. 누가 노래하는 줄 알았어.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난방과 치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석탄이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는지 알고 있어요? 1900? 1800? 1700년대야. 18세기. 18세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알고 있어? 영국. 어느 시점? 뭐가 개발된 시점?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라는 건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든가 배를 굴리던가 그런 걸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석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750년에서 800년 사이 이때쯤부터 석탄 사용량이 쭉 증가하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 1900년대쯤에 석유의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 이건 언제냐면 내연기관이 개발됐을 때입니다. 내연기관. 내연기관을 영어로 하면은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엔진. 그래서 엔진 같은 것들은 이때부터 개발돼가지고 많이 쓰기 시작했고, LNG는 뭔지 아니 혹시? 가스 아니에요, 가스. 맞아. L은 리퀴드. 리퀴드 무슨 뜻이야? 액체. N은 루이즈. 내추럴. 자연. 그 다음에 G는 가스. 액화 천연가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1950년, 40년 이때쯤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쓰기 시작했고, 1900년 후반때쯤, 그때부터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마지막에 급격히 증가했지. 그럼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를 어떻게 많이 만드냐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 발전의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화력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양이 가장 많으며 그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태우다 보니까. 화석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는 화력 발전을 대체하여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발전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 뭐라 그래? 핵발전이죠, 핵발전. 달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다면 기지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좋을까? 핵발전으로? 거기 물이 없는데? 물. 어? 물 수력을 하면 안 돼. 물이 없는데 달에는? 태양력. 태양력이라는 말은 없죠. 열. 광발전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태양 열발전도 열을 모아서 물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 거기는. 그래서 아마 태양 광발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지? 1년. 아니, 이렇게 자전하는 거 말이야. 하루. 24시간 걸리지? 달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달? 30분. 맞아, 한 달 걸려요. 27.3일이 걸립니다. 너네 그 달 모습을 보면은 달에 이제 초승달, 반달 이런 모양은 변하지만 그 달의 무늬가 변해 안 변해? 무늬가 안 변한다는 건 우리는 항상 달의 똑같은 면만 보고 있다는 거지. 자,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어떻게 공전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돈다면 밑에 왔을 때 우리는 달의 반대편을 볼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돈다면,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 그래서 항상 똑같은 면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면만 보이고 달의 자전주기는 27.3일. 그 말은 뭐냐면 달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어. 27.3일 동안은 낮이야. 발전이 되겠죠? 근데 27.3일은 밤이야. 발전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인간은 잘 뒤는 못 봤어요. 아니, 봤어요. 여기 있어요. 뭐라고? 나사 사이트도 뭐. 다 있어. 달 뒷면 사진 다 있어. 그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직접 본 사람도 있잖아. 진짜. 암스트롱은 아니에요. 아폴로? 아폴로가, 내가 알기로 아폴로가 거기 갔을 때 3명의 우주인이 갔거든? 암스트롱이랑 2명이 더 갔어. 뭐, 올드린인가? 뭐, 그런 사람. 그 3명이 달에 다 내리는 게 아니고, 한 명은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 모선에 남아있어야 돼. 달 주위를 도는 모선에. 그러면서 달 뒷면에 가면은 지구하고 통신이 끊어져요. 전파가 안 닿으니까. 그동안 이제 달 뒷면을 봤대, 자기가. 불어 아니에요? 진짜겠지. 갔는지 안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확실하게. 근데 갔을 때 진짜겠지. 자, 원시인들은 나무를 태워 연료로 사용했고 18세기의 산업혁명기를 맞이하면서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해왔다.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 어떤 에너지 쓰게 될까?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자,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 이거 상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줄게.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석탄은 약간 식물성이라고 보면 돼요. 식물성. 우리나라에 석탄 많이 있는 지역이 어디 있지? 도계, 태백 이쪽에 많지. 여기에 석탄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고생대 당시에 저 지역에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걔네가 한꺼번에 묻혀서 지금 화석이 된 거고 지금도 거기 화석 저기 삼척 쪽에 가면은 삼척이 아니지 태백 쪽에 가면은 화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사리 화석 같은 것들. 별로 안 비싸. 별로 안 비싸.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동물이라고 보면 돼. 동물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살았던 동물, 큰 동물, 공룡 생각 많이 하지. 근데 공룡도 있지만 보통은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묻혀가지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사용할수록 점점 고갈이 되지. 고갈되는 게 왜 문제일까? 없어요. 나는 못 써요. 한정돼 있어요. 지속적이 안 왜 문제가 되냐면 다시 못 써요. 얘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땅에 묻혀가지고 적절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지나야 돼. 몇만 년씩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뚝 떨어졌어.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돼? 만약에 계속 우리가 만들어낼 기술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때는. 자, 그래서 석탄과 석유의 천연가스 이 세 가지의 매장량이 앞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석탄은 약 114년 정도 더 쓸 수 있고 석유는 51년 정도 더 쓸 수 있고 천연가스는 53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 살아있어요. 그렇지, 너네 살아있겠지, 저때까지. 아, 응. 다음 세대 안 되겠죠, 뭐. 안 되겠죠. 응. 근데 이거 한 가지 웃긴 건 뭐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도 이런 내용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 그때 당시에 석유의 매장량이 한 40년, 50년 남았다 그랬어. 부산이에요, 지금. 된다니까 더 만들어 갑자기 지고딩 때는 30년이라 내가 초등학생 때면은 한 25년 전쯤이거든. 근데 쓸 수 있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그치? 겁만 주려는 거 어제 늘어나지만 그래서 안좀 줄였지 왜 25년 당시에도 40년, 50년 얘기했는데 지금도 40년, 50년이냐? 왜 그럴까? 아이고, 왜 자꾸 빠져? 기술이 발전했어. 기훈이가 맞췄어. 뭐라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더 발견해서 그런 거야. 못 찾았던 것들을 점점 찾아내니까. 하지만 이것도 역시 언젠간 고갈이 되겠어. 자,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되면 그 참말 맞네. 자, 화석 연료 고갈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봅시다. 일단은 화석 연료 관련 산업 근로자들이 모두 직장을 잃게 돼요. 이게 주유소라든가 정유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있지? 다 석유로 만드는 거죠, 이거. 석유예요, 이게? 이게 그 안에 이거 택 보면은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이야. 이걸 다시 쓸 수는 없어요 다시 쓸 수는 없어요 다시 쓴다는 게 어떤 게 다 옷을 짜면 옷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든 거니까 얘를 다시 석유로 할 수 있느냐? 종이를 불로 태워서 재가 됐어. 이거 다 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펴 바르면 뭐가 되나? 이거 그 이제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얘기하는데 내년에 물리학 원 들으면은 나와요. 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석유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테들도 전부 다 플라스틱이지. 다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병원 등에서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여 다양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전기가 제대로 안 되는데 병원에 있는 진단 장비들이 제대로 되겠어? 잘 안 되겠죠. 음식물로 조리할 수도 없고 물가도 상승하게 되겠죠. 죽으라는 거예요, 저거.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겠어? 없어요. 상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석유가 없는 세상에 만약에 살게 된다면
동해 지역에서 나는 식품만 먹어야 돼요. 이게 비행기부터요? 이게 나는 게 유행이 그치? 동해 지역에 쌀 재배하나? 안 해. 그럼 너네는 그냥 감자 캐 먹고 물고기 잡아 먹고 그래야 돼. 수수 감자 물고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지방이 없어 지방이. 고기는 그건 아니야. 고기는. 자, 다음.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해야 할 준비나 창의적인 대안.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하여 전력 생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 지능형 전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지능형 전력망 들어본 적 있지? 앞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하고 현재 에너지 사용도 줄여야 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세 번째가 되겠죠.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넘어가고. 자,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까닭을 생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인류 에너지 자원 소비량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데는 여러 지질 시대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화석연료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창의적 대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 아까 골랐죠? 세 번째 거라고.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밖에 없으니까, 사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화석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거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거라 그랬었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형태의 에너지라는 뜻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인데, 이 새로운 에너지가 기존의 것들보다 더 좋아야겠어? 아니면 안 좋아도 되겠어? 당연히 더 좋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고,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란 뜻이에요. 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파력발전. 자, 파력발전은 파도의 힘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건데, 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파도가 치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지. 그럼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반대로 해수면이 내려오면은 바깥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이 공기의 흐름을 가지고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파력발전입니다. 파도가 치면서 발전기를 직접 돌리는 게 아니고 파도가 칠 때 이 공기의 힘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뭐 질문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좋은 거냐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게. 단점이 없는 건 없어요. 단점이 없는 게 진짜 신재생 에너지. 자, 봅시다. 장단점. 파력 발전은 파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의 압축 팽창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부산물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 한번 짓기만 하면은 이게 뭐 크게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작아진다. 파도가 맨날 세게 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을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저 파력발전소를 지을 만한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데가 많지 않아요. 저거 그러면 막 태풍 같은 거 이렇게 올 때 파도 엄청 세게 치면 발전이 엄청 높아져.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태풍이 오면은 저게 또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해야 되겠죠. 태풍 진짜 심하게 오면은 그 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트 있지. 그게 막 굴러다니잖아. 진짜요? 너네 이번에 삼각형 가능해요? 그게 막 다시 올라서 다시 하는. 사람들이 산발이라 부르는데 사실 그 발 4개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아래 세개 거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테트라포트라 그래. 테트라가 사라는 뜻이죠. 테트리스 사라는 뜻이야. 조각이 4개. 근데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불러다녀요? 저기 포항, 이번에 태풍 포항에 왔을 때 그 테트라포트 막 도로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펜션이 그냥 통째로 또 떠내려가고 못 봤어, 이거? 펜션 건물이, 수가 되면 아니, 건물이 이렇게 떠내려간다니까, 그냥?
그치? 거기 포항은 물 난리가 났는데 너네는 그냥 학교 하루 안 나와 또 좋아했지? 자. 우리가 오토라니까 좀 생각해. 우리 이번 시간 몇 분까지지? 40분. 40분. 40분까지네. 빨리 해야 되겠네. 자, 조력 발전. 하루에 2차례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조력 발전입니다. 자, 조력 발전의 원리도 보면은 바다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너네 밀물 썰물 구분할 줄 알아? 네. 알죠.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뭐야? 물이죠. 아이고. 이걸 기울이 탁해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 미국 썰물. 물이 빠져나가면 바다가 굉장히 썰렁해지죠. 아, 그래서 썰물인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밀물일 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밀려옵니다. 이때는 여기 있는 수문을 열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채워요. 이제 내려간다. 그리고서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이때 이 수문을 닫고서 터빈이 있는 수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터빈을 돌려.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이고, 자, 조력 발전의 장단점. 조석 현상이 매일 약 2번씩 일어나므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얘는 뭐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2번씩 일어나. 근데 밀물 썰물 왜 일어나는지는 아니? 다리의 그 중력이요. 달의 인력. 그렇지, 달의 인력으로. 근데 내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게. 오. 왜? 석쇠보다 원잘 되죠. 자, 달이 지구에 물을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니까 달에 있는 쪽에는 이렇게 물이 해수면이 높아져. 그럼 요 적은 뭐야? 밀물이야, 그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반대편도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밀물 썰물은 달의 중력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지?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럼 달이 물을 끌어당기면 이쪽만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 모이는 이유는 뭘까? 반대쪽도 다리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모르는 다리 직선이 힘이 직선. 작용 반작용. 자, 장력. 이쪽에 있는 물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밀물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이쪽은 달의 인력이 아니야. 얘는 원심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지. 어디를 중심으로 공전할까? 지구 중심. 지구의 중심? 아니요. 지구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자, 지구 중심이 여기라고 친다면 달이 공전하는 공전의 중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약간 벗어나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와 달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는 거야. 만약에 지구하고 달하고 질량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면 이 사이를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돌 겁니다. 근데 지구가 훨씬 무거우니까 무게 중심이 지구에 가깝게 있는 거야. 그 말은 지구도 여기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받죠. 그거 뭐라 그래? 원심력. 이렇게 회전하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받아서 물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조석 현상이 2번씩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 지금 이게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보통은 지구를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거 아니야. 지금은 여기가 북극이야.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해돼? 그러면 달과 이렇게 직선을 그려봤을 때 달을 마주보는 지점과 달의 반대편 지점은 밀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요 지점이 6시간 뒤면 여기가 있고 또 6시간 뒤면 여기가 있고 6시간 뒤에 여기 있고 6시간 뒤에 여기 있어. 그럼 하루 동안 밀물이었다 썰물이었다 밀물 썰물 2번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알면은 음력 날짜 가지고서 저 서해바다 갔을 때 몇 시쯤에 썰물이니까 갯벌에서 놀 수 있겠다 이런 거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이버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재미로 하지 않나 그런 거? 나만 재밌나? 선생님 옛날에 그런 것도 해봤는데 태양 크기 측정하기 해줬나 내가? 시계 가지고서. 기운이 잤을 거야 아마. 자, 다음.
연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동해 지역에 이거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방이에요, 진짜 방이에요. 동해는 밀물썰물이 있어 없어? 있는데 거의 없다시피야. 있는데. 그러니까 바닷가 가보면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밑에까지 있어. 그런 경험 없나요? 갔더니 모래사장은 여기까지 젖어 있는데 지금 물 저기에 있어. 여기까지 물이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수간만의 차이가 균일하지 않아서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균일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달의 인력뿐만 아니고 태양의 인력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있으면은 밀물썰물 차이가 크고, 달과 태양이 수직으로 놓여져 있으면은 밀물썰물 차이가 작아져요. 자, 가장 큰 문제는 5번이죠.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큰 비용이 들면서 주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다. 갯벌 생태계가 다 망가져요, 이거 하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역에 따라서 뭐 필요하면 해야지. 자, 이거 외에도 해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는 조류를 이용한 발전. 이거 해류죠, 해류. 조류나 해류나 똑같은 말입니다. 해양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해상 풍력 발전, 염분차 발전. 이런 것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연료전지의 개념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화학 에너지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어. 자, 연료 전지. 연료가 영어로 뭐지? 퍼실, 뭐라고? 파워. 퍼실, 퓨엘. 이름이에요. 퓨엘이죠, 퓨엘. 그 다음에 전지는 영어로 뭔지 아니 혹시? 일렉트리시티. 뭐요? 전지. 일렉트리시티. 일렉트리시티. 셀. 그래서 건전지 브랜드 중에서 셀 들어가는 거 있잖아. 듀라셀. 그렇지. 자동차에 보면은 퓨엘 셀이라고 써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은 연료 전지가 적용된 차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넥소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연료를 뭘로 쓰냐면 수소를 연료로 써, 수소. 자,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좀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얘 넘어가고 그림 보면서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 몇 페이지 있지 이게? 312쪽. 자, 연료전지의 구조를 일단 보면은 양쪽에 전극이 있습니다. 전극. 전극이라는 건 건전지에서 플러스 극이냐 마이너스 극이냐, 그걸 전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에 극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한쪽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뭘로 채워져 있어? 전해질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전해질. 전해질이 뭘까? 전기가 잘 통하는 액체를 전해질이라 그래요. 전기가 잘 통하는 액체.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전극에다가는 수소기체를 투입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전극에는 산소기체를 투입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소기체가 왼쪽에 있는 전극의 통에 들어오게 되면은 수소이온과 전자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오른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오른쪽 전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도선을 통해서 이동했어.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두 글자로 전류라 그러죠, 전류.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전류는 반대로 흐르는 거야. 전자 흐름의 반대가 전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 극, 왼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해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궁금하면 물리 1시간에 내가 알려줄게.
내가 수업을 하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이온과 전자가 이렇게 통해서 오고 여기 산소가 왔어. 이 세 개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로 투입을 했지. 자,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눠져요. 플러스 극에서 뭘 투입했어? 산소를 투입해.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서 수소 이온은 어디를 통해서 왔다? 전해질을 통해서 온 거고, 전자 두 개는 어디서 왔다? 도선을 통해서 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비슷한 걸 하나 배웠을 거야. 뭘 가지고 배웠냐면 물의 전기분해 배우지 않았어? 배웠죠. 물 놓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나온다던가?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플러스 극에서 산소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수소가 나와. 그 반응 있지? 자, 물에다가 전기를 가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나오더라. 이걸 거꾸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연료전지죠. 이해하기 쉽지? 자, 여기 버스, 우리 교과서에 이 버스의 그림이 사진 나올 텐데, 여기도 보면 퓨얼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료전지가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소규모 휴대용 전자기기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넓은 영역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료전지의 장점으로는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작아 기존의 연료 연소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자동차에는 휘발유하고 경유가 들어가지. 자, 휘발유를 10,000원어치 넣었어. 그 10,000원어치를 가지고서 운행을 하잖아. 그럼 실제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쓴 에너지는 1,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00원은 열 에너지로 다 손실이 됩니다. 근데 얘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고.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배출되는 물질이 물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음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대량 생산과 저장, 운송 등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수소의 특징 중에 하나, 잘 터져요. 맞아,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건 관리 잘못하면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